어머니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요.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휴게소에 절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70대 김순자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 금융사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들한테 당했거든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 30년을 일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이들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죠. 남편은 제가 62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사망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많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넉넉한 돈이었죠. 아들 민수는 45살이에요. 며느리 정서연이랑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손주가 둘 있어요. 지아가 12살, 태호가 8살이죠. 가끔 보러 가면 예쁘다고 달려와서 안기던 애들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TV 보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나 민수야.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큰일 났어.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갱신 안 해준대. 보증금 올려달래? 얼마나 올려달래? 8천만 원이요.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집 나가야 학교도 옮겨야 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지아가 그 학교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태호는 축구부 막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돼? 해봤는데 한도가 안 나와요. 제 신용이 좀,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애원하는 건 처음 들어봤죠. 알았어. 근데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이 돈 없으면 나도 힘들어. 알아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8천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아들이잖아요. 내가 낳고 키운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뒤척이다가 문득 예전에 동네 회관에서 들었던 강의가 생각났어요. 법률 상담사가 와서 했던 말이요. 가족이라도 본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는데. 네, 엄마. 뭐가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하자.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그게 뭐 필요해요? 가족이라서 더 필요한 거야. 말로만 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 너도 그게 편할 거야. 에이, 엄마가 절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둘 다 지키는 약속이야. 도장 찍어 놓으면 너도 책임감 생기고 엄마도 안심하고. 결국 아들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기분 나쁜 게 묻어나더라고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며느리도 왔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차용증을 작성했죠. 원금 8천만 원, 이자는 연 5%, 상환 기한은 2년. 기한 이익상실 조항도 넣었어요. 한 번이라도 이자를 안 내면 원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야 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근저당권이요? 네. 만약 못 갚으면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1순위로 올라가요. 아들 얼굴이 굳더라고요. 엄마, 그건 좀... 민수야, 이게 서로 지키는 길이야. 내가 약속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며느리가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둘 다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가 완성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제 괜찮겠지? 아리 약속 지키겠지. 그날 은행에서 8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근데 이건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아들한테 카톡이 자주 왔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지아랑 태호도 영상통화로 자주 보여줬고요. 태호가 축구공 차는 모습, 지아가 그림 그리는 모습. 그런 거 보면서 행복했죠. 근데 석 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카톡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민수야, 이번 달 이자는 언제 보내줄 거야? 아, 네. 이번 주 안으로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다시 전화했죠. 민수야,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엄마, 미안해요.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아서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요. 다음 달에도 안 들어왔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차용증을 꺼내봤어요. 깨끗한 종이에 박힌 도장이 보이더라고요. 아들 이름 옆에, 며느리 이름 옆에. 가족은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도장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게 날 붙잡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건지. 창밖을 보니까 김포 들판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들네 집이 보고 싶어졌어요. 전화해봤자 바쁘다고 할 거 뻔하니까 그냥 가기로 했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김포에서 인천 검단까지는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버스에서 내려서 아들네 빌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낯선 차였어요. 검은색 외제차. 번호판 보니까 아들 차 맞더라고요. 차를 바꿨나? 계단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죠. 뭔가 찜찜한 느낌?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는데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도 되지? 아들이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왔을 땐 낡은 소파에 오래된 TV였는데 이제는 큰 TV가 벽에 붙어 있고 새 소파 세트가 놓여 있고 식탁도 대리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와, 집 꾸몄네? 아, 네, 조금. 부엌 쪽을 보니까 냉장고도 새 거예요. 양문형 큰 거. 에어프라이어며 커피 머신이며 반짝반짝한 게 다 새 제품이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깜짝 방문이야. 손주들은? 애들은 학원 갔어요. 오늘 지인들 집들이 있어서 좀 바빠요. 집들이. 이사 온 지 벌써 2년 넘었는데? 늦은 집들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쫓아내는 말투였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알았어. 나 화장실만 좀 다녀올게. 화장실 가는 길에 아이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슬쩍 보니까 지하방도 새로 꾸며놨더라고요. 핑색 책상에 예쁜 조명, 태호 방엔 축구공이며 운동화가며 3개 가득했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는데 휴지통에 택배 영수증이 보였어요. 무심코 봤는데 눈이 딱 멈췄죠. 프라임 골프 클럽 멤버십 결제 완료.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골프 멤버십? 이자도 제때 못 준다던 사람이? 화장실 문 열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실로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손님들 올 시간이라. 알았어. 갈게. 신발 신으면서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눈을 피하더라고요. 집 나와서 계단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서 화가 나서 운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운 거죠. 아들한테 8천만 원 빌려줬는데 전세 보증금 모자라서 집 나간다고 했는데 골프 멤버십, 새 차, 새 가구?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열었어요. 아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주르륵 떠올랐죠. 민수야, 이자는 언제쯤?
민수야, 손주들 보고 싶다. 민수야, 연락 좀 해라. 읽음 표시만 떠 있고 답은 없었어요. 며칠 전 메시지도 일주일 전 메시지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차용증하고 근저당권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다행히 근저당 1순위는 제 이름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 밑에 다른 게 없는 것도 확인했고요. 아직은 괜찮아. 집은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안 놓이더라고요. 자꾸 불안했어요. 며칠 뒤 새벽에 잠이 깼어요. 휴대폰을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그냥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렸죠. 그러다가 문득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인스타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계정이 공개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사진이 한가득이었어요. 새로 꾸민 거실 사진, 대리석 식탁 사진, 지하방 사진,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새집 스타그램, 힐링홈, 인테리어, 감성주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와, 부럽다. 집 진짜 예쁘네요. 어디 제품이에요? 며느리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감사해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을 뻔했어요. 오래 기다린 보람? 그게 내 돈으로 꾸민 집인데? 사진을 계속 넘겨봤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둘 다 골프복 입고 웃고 있더라고요. 해시태그에는 주말 골프, 필드 데이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밥 지어주고 설거지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모은 돈이 내 남편이 평생 일하다 세상 떠나고 남긴 보험금이 골프 멤버십이 되고 인스타 사진이 되고.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많은 사진 속에 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거. 손주들 사진은 있어도 할머니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동생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자야, 나 민수한테 돈 빌려준 거 있잖아. 응, 8천만 원? 그게 이상해. 동생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새 차, 새 가구, 골프 멤버십, 인스타그램까지. 동생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언니,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돼. 등기부 등본 다시 떼어봤어? 응, 떼어봤어. 근저당은 그대로 있더라. 그래도 불안하면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봐. 차용증이랑 서류 챙겨서. 전화 끊고 창밖을 봤어요. 김포 들판에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불안은 서류로 확인하고 마음은 사진으로 배운다더니 며느리 인스타엔 새집 스타그램이 있었지만 거기엔 저를 키운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손주들을 사랑하는 할머니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문 앞에서 들여보내지 않는 집은 이미 마음에서 저를 내쫓은 집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민수야, 이번 달 이자 꼭 보내줘. 밀린 것도 같이. 읽음 표시만 떴어요. 답은 없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용증을 또 꺼내봤어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이게 날 지켜줄 수 있을까? 가족보다 이 종이가 더 믿음직하다는 게 슬펐어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밤 9시쯤이었죠. 엄마, 나 민수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왜? 추석 전에 우리 가족끼리 드라이브 가요. 강원도 쪽으로 날씨도 좋고 애들도 데리고 엄마도 같이 가요. 솔직히 놀랐어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드라이브 가자니. 왜 갑자기? 그냥요. 엄마랑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손주들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언제?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 아침에 엄마 집 앞으로 갈게요. 토요일 아침 아들네 차가 집 앞에 섰어요. 그 검은색 외제차. 뒷좌석에 지아랑 태호가 타고 있었죠. 할머니? 태호가 창문 내리고 손 흔들더라고요. 얼마 만에 보는 손주 얼굴인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차에 타니까 며느리가 조수석에서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다시 앞을 보더라고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쪽 갈 건데 괜찮죠? 응, 좋아. 차가 출발했어요. 지아가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할머니, 추석 때 우리 집 오시죠? 그래야지. 할머니가 송편 빚어줄까? 좋아요. 태호는 게임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까 여주 휴게소에 들렀어요. 엄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9월 말인데도 날씨가 따뜻했죠. 휴게소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가방은 차에 두고 휴대폰만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급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 씻고 밖으로 나왔는데 주차장을 봤더니 아들 차가 없더라고요. 주차 위치를 잘못 봤나?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검은색 외제차를 찾으면서. 근데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안 받더라고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어요. 똑같았어요. 신호만 가고 안 받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있었죠. 주변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버려진 거야? 내가? 내 아들한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까 젊은 남자애가 서 있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지스칼텍스 편의점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여기 계셔서. 나 차가 없어졌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요? 도난당하신 건가요? 아니, 내 아들이 나를 두고 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입 밖으로 내뱉으니까 진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승우라는 이름표를 단 그 청년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저기 편의점에 의자 있어요. 승우가 저를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드라이브 왔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가 사라졌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승우 얼굴이 굳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고의로 두고 간 거잖아요. 지금 가방이랑 지갑은요? 차에 다 두고 왔어. 휴대폰은요? 이것만 들고 나왔어. 승우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 일단 112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유기예요. 유기? 네, 노인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거요. 승우가 자기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렀죠. 기다리는 동안 승우가 편의점 택배 상자를 뒤지더니 충전기를 하나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개봉된 상품인데 버릴 거였어요. 여기 콘센트에 휴대폰 충전하세요. 배터리 꺼지면 안 되니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승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부산에 계시는데 자주 못 뵀거든요. 경찰이 30분 만에 왔어요. 순찰차에서 경찰관 2명이 내렸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 안 받더라고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김포요. 김포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지갑도 없으시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승우가 말했어요. 저기, 제가 택시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버스 타실 수 있게 카드 빌려드리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승우가 자기 카드를 꺼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카드 결제 알림이었죠. 신한카드 승인, 인천 구월동 스시야마 198만 원. 손이 떨렸어요. 스시야마? 내가 거기 간 적 없는데? 이게 뭐야? 경찰관이 화면을 봤어요. 할머니, 이 카드 지금 어디 있어요? 가방에, 차에 둔 가방에. 지금 누가 쓰고 있네요. 또 문자가 왔어요. 신한카드 승인. 인천 부평 전자랜드 347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500만 원 넘게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카드를.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세요. 분실 신고하고 부정사용 신고하셔야 돼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못 눌렀어요. 승우가 대신 번호를 찾아서 눌러줬죠. 카드사 상담원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분실 신고하고 부정사용 신고했죠. 상담원이 지금 쓰인 2건은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승우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한 짓이야? 말이 안 나왔어요.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내 카드로 고급 일식집에서 밥 먹고 전자제품 사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김포까지 택시 타면 10만 원은 나올 거요. 아니면 버스 갈아타셔야 하는데. 그때 승우가 말했어요. 제가 아는 형이 수원 사는데 지금 연락해 볼게요. 혹시 차 있으면 모셔다 드릴 수 있게? 아니야, 됐어. 내가 동생한테. 휴대폰을 꺼내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은 수원에 살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나 지금 여주 휴게소인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나를 여기 두고 갔어. 뭐? 동생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가 언니를 버리고 갔다고? 응,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새끼가 미쳤나? 지금 당장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은 화가 나면 욕을 했거든요. 승우가 따뜻한 커피를 하나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동생분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오늘은 얘가 내 가족 같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눈물이 또 났어요. 아들보다 이 낯선 청년이 더 따뜻하다니. 1시간 반 뒤에 동생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꽉 안았어요. 언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동생이 경찰관한테 인사하고 승우한테도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차에 타면서 승우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승우가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생 차 안에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나를 버린 것, 카드를 쓴 것 전부. 동생은 운전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고소해야 돼. 고소? 응, 노인 유기에 카드 부정 사용에. 이건 범죄야, 범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서 더 안 되는 거야, 언니.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은 언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 그냥 돈으로 보는 거야. 동생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수원 동생 집에 도착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동생이 밥을 차려줬지만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냥 물만 마셨죠. 그날 밤 동생네 작은 방에서 잤어요. 아니, 잔 게 아니라 누워만 있었어요. 천장만 보면서. 버려진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쓰레기처럼 휴게소 주차장에 버려진 늙은 여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30년 일해서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돈을 아들한테 빌려줬더니 나를 길바닥에 버리고 내 돈으로 초밥 먹고 있다니.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6시에 깼어요. 동생이 벌써 일어나서 부엌에 있더라고요. 언니, 오늘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가자. 상담 예약해놨어. 그래,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버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월요일 아침 동생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수원역 근처 건물 5층이었죠.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김지원 변호사님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으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이었거든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차용증부터 꺼냈어요. 근저당권 서류도 함께, 그리고 여주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 카드 부정 사용까지 전부 말했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는 잘 작성되어 있네요. 공증도 되어 있고 근저당권도 1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그럼 제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여주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 이건 노인육이에요. 형법상 범죄죠. 게다가 카드 부정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하고 형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민사로는 돈 받는 거고 형사로는 처벌하는 거죠. 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망설이지 마. 해야 돼. 손이 떨렸어요. 내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손주들은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부모가 처벌받으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니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 지금 상처받는 건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더 나쁜 거예요. 김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요. 이자랑 원금 갚으라고.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전액 청구하는 거죠. 기한이익상실이요? 네, 이자를 제때 안 내면 남은 기간 상관없이 원금 전부를 당장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요.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어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용 증명 보내고 일주일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안 갚으면 지급 명령 신청하고 가압류 들어갑니다. 가압류요? 내 아드님 통장이랑 차량을 묶는 거예요. 돈 못 빼가게. 김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장도 같이 준비할게요. 노인 유기, 카드 부정 사용, 여주 휴게소 CCTV 확보해야 하니까 경찰서랑 협조하고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동생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언니 해.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지. 알았어.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채무자 박민수에게 통지함. 차용금 8천만 원과 미납이자 7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상환하라. 불응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이틀 뒤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을 보내? 네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건 좀 급해서. 나를 휴게소에 버린 게 급해서야? 내 카드로 초밥 먹은 게 급해서야? 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취소해요.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가족? 가족이 그런 짓을 해? 엄마, 제발요. 서연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주차장에서 버려졌을 때?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법까지 들이대면 일주일 안에 돈 갚아. 전부. 그럼 취소할게. 8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골프 멤버십 환불하든 차 팔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동생이 옆에서 물었어요. 연락 왔어? 응, 돈 없다고 빌고 있어. 그럴 줄 알았다. 언니, 마음 단단히 먹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돈은 안 들어왔죠. 김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들어갔어요.
법원에서 아들한테 통지가 갔죠. 그러자 아들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는 거였죠. 예상했어요. 시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가압류 들어갑니다. 통장하고 차량. 가압류가 실행됐어요. 아들 명의 통장이 묶였고 그 외제차도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통장이 막혔어요. 생활비를 어떻게 써요? 돈 갚으면 풀려. 8천만 원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족 죽여? 너희가 나를 죽였잖아. 뭐가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휴게소에 버린 것, 카드 훔친 것, 그게 뭐야?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 초밥집 전자제품? 며느리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웃들이 다 알아요. 저희가 고소당한 거. 애들 학교에도 소문났어요. 그건 너희가 감수해야지. 어머님,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요. 엄마가 인지저하로 혼동하신 거라고 이웃들한테 말하고 다닐게요. 그럼 엄마도 덜 창피하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인지저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고? 바로 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네. 허위사실 유포죠. 이것도 증거 확보하세요. 다음날 대학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에서 인지검사를 받았죠. 간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100에서 70 빼기, 그림 기억하기.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기능 정상 범위, 치매나 인지저하 소견 없음. 결과지를 복사해서 김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거 증거로 제출할게요. 허위사실 유포 증거로도 쓰고요. 형사 고소도 진행됐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 여주 휴게소 CCTV를 확보했더라고요. 화면에 제가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3분 뒤 아들네 차가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도. 할머니, 이거 명백한 유기예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카드 부정사용 건도 조사 중입니다. CCTV 보니까 며느리분이 할머니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며느리가요? 네, 인천 구월동 스시야마 CCTV에 나왔어요.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상담원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죠. 손주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안 보여줘서.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아이들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학대예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아드님 집에 압수수색이요? 네, 카드 부정 사용하고 계좌 추적해 보니까 이상한 거래 내역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거래요?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데 입출금이 있어요. 코인 선물 거래도 하고.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 압수수색 날 동생이랑 같이 검단 빌라 앞까지 갔어요. 멀리서만 봤죠.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나왔어요. 박스를 여러 개 들고.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저것들 증거야. 이제 끝이야. 며칠 뒤 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경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드님이 불법 스포츠 토토하고 코인 선물 거래에 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날렸는데요? 2억 가까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억? 그리고 며느리분 인스타그램 DM도 확보했어요. DM이요? 네,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시댁 찬스 제대로 썼다. 돈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이런 내용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구속이요? 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노인 유기, 죄목이 여러 개예요. 손주들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당분간 보호시설이나 친척 집에 맡겨질 거예요.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데려올게. 내 딸이랑 같이 지내게. 그래줘. 애들은 죄가 없잖아. 일주일 뒤 아들이 구속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효도 사기, 70대 노모, 유기한 40대 아들 구속. 동생이 신문을 가져왔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가 이겼어.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지켜줘야 가족일까? 창밖을 보니까 김포 들판에 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가족 문제로 자꾸들 말하시지만 이건 사건이고 범죄예요. 담당 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나도 이제 가족 말고 피해자로 사건을 보겠어요. 정은 말로 하지만 권리는 서류로 지키는 거더라고요. 아들 구속 한 달 뒤 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났어요. 검단 빌라가 경매로 나간다는 거였죠. 김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경매 진행됩니다. 감정가가 3억 2천 정도 나왔어요. 그럼 제 돈은? 근저당 1순위니까 먼저 받으세요. 8천만 원의 이자 비용까지 합쳐서 9천만 원 정도 회수 가능할 거예요. 나머지는요? 후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겠죠. 은행 대출도 있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돈은 받지만 손주들은 집을 잃는 거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동생분 댁에 있죠? 당분간 거기서 지내야 할 거예요. 동생네 집에 가봤어요. 지아랑 태호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동생 딸 수진이가 옆방에 있었고요. 할머니, 태호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지아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죠. 잘 지내고 있어? 응, 이모가 잘해줘. 학교는? 전학했어. 여기 초등학교로. 지아가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요?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지아야, 옆에 앉았어요. 내 아빠는 잘못을 했어. 근데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알지? 지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감옥 보냈어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해서 간 거야.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때문이래요. 손이 떨렸어요. 동생이 부엌에서 나와서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야, 이리 와봐. 지아가 일어나서 동생한테 갔어요. 동생이 뭐라고 속삭이더니 지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태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 그래? 응,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 나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어차피 할머니 돈 다 우리 거 될 거니까 미리 쓰자고.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휴게소에 두고 온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그날 차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 할머니 화장실 간 사이에. 뭐라고 싸웠는데?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어. 근데 엄마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그랬어. 태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날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부추긴 거였어요. 나를 버리라고. 태호야, 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했어? 아니, 무서워서 못했어.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태호를 안아줬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날 저녁 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태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증언으로 쓸 수 있나요? 아동 진술은 신중해야 해요.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요. 며칠 뒤 상담사가 태호를 면담했어요. 그리고 보고서가 올라갔죠. 아동이 부모의 범행 계획 과정을 목격, 정서적 학대 정황 확인. 검찰에서 추가 기소가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공범으로 기소됐고 아동복지법 위반도 추가됐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했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피해자분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집을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어디에 썼습니까? 도박하고 골프 멤버십 사고, 새 차 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검사가 또 물었어요. 여주 휴게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일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차가 사라진 것, 혼자 남겨진 것.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쓰레기처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피해자분 피고인은 친아들 아닙니까? 네.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가족이라서 더 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했어요. 그게 더 나빠요. 변호인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증인들이 나왔어요. 여주 휴게소 편의점 승우도 왔고 동생도 왔고 카드사 직원도 왔죠. 증거들이 쌓였어요. CCTV, 통화기록, 인스타그램 DM, 도박 거래네요.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노모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방치했으며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들 변호인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방청석에 앉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서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아들은 실형이었어요. 며느리는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노인을 유기했으며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서적 상처를 입혔다. 특히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수고했어. 응.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날 밤 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경매 낙찰됐어요. 얼마예요? 3억에 낙찰됐어요. 할머니 채권 9천만 원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언제 들어와요? 한 달 안으로 배당금 나올 거예요. 한 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9,200만 원. 원금의 이자 비용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통장을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돈은 돌아왔는데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아랑 태호는 동생네 집에서 지냈어요. 며느리는 집행유예라 풀려났지만 애들을 데려가지 못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당분간 분리보호 결정을 내렸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상담사 동행하에 면접 교섭이 이루어졌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동생네 집 근처 카페에 왔어요. 상담사가 함께였죠. 지아랑 태호가 며느리를 봤어요. 엄마. 지아가 달려가려다가 멈췄어요. 태호는 뒤로 숨더라고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애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지아가 뒤로 물러났어요. 지아야, 엄마야. 알아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애들은 짧게만 대답했죠. 시간이 되자 상담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저를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저를.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눈에 원망이 가득했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며칠 뒤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수원에서 같이 살자. 김포는 너무 멀어. 그래야겠다. 김포 전셋집을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산 동네였죠. 짐을 싸면서 서랍을 뒤지다가 옛날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5살쯤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사진을 한참 보다가 앨범에 다시 넣었어요. 동생네 근처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애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동생네 집에 갔어요. 할머니, 태호가 달려왔어요. 지아도 가방을 내려놓고 안기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지아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집 그림이었죠. 집 앞에 사람 4명이 서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할머니, 이모, 나, 태호. 엄마, 아빠는? 몰라요. 지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저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태호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 그래? 할머니가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거든. 진짜? 응, 너희 같은 애들 밥 해줬지. 지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응, 당분간은. 엄마 아빠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애를 재우고 나왔어요. 동생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죠. 언니 수고했어. 뭘 손주들인데. 그래도 언니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잖아. 괜찮아. 나 튼튼해. 동생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언니 후회 안 해? 뭘? 민수 고소한 거.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근데 슬프긴 해. 당연하지. 언니가 낳은 아들인데. 근데 영자야, 나 제대로 한 거 맞지? 맞아. 언니가 안 그랬으면 애들은 어떻게 됐겠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동생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어요. 교육 적금 들고 싶은데요. 손주들 이름으로. 2분이세요? 네, 지아하고 태호. 각각 얼마씩 넣으실 건가요? 한 달에 50만 원씩. 둘 합쳐서 100만 원. 적금 통장 2개가 만들어졌어요. 첫 입금을 했죠.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애들이 대학 가고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과자랑 우유를 사서 계산하는데 알바생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자세히 보니 승우였어요. 여주 휴게소에서 저를 도와줬던. 승우야? 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근데 여기서 일해? 네, 수원에서 학교 다니거든요. 여기가 집 근처라서. 그렇구나. 계산을 하는데 승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때 일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 내 덕분에.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네가 도와줬잖아. 고마워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못 받아요. 받아. 학교 다니는데 돈 들잖아. 정말 괜찮아요. 승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래도 편의점 카운터에 봉투를 두고 나왔어요. 장학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며칠 뒤 주민센터에 갔어요. 평생학습관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제가 강의 봉사하고 싶은데요. 무슨 강의요? 노인 금융피해 예방법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요. 담당자가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강의 필요한데 어르신이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첫 강의 날 어르신들이 20명쯤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려고 왔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 차용증을 쓴 것, 배신당한 것, 법으로 해결한 것.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차용증 쓰고 공증 받고 담보 잡고. 그래도 자식인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식이라서 더 그래야 해요. 서로 지키는 거예요. 항의가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아들한테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차용증 쓰셨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이라도 쓰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들은 교도소에 있지만 지아랑 태호는 잘 자라고 있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피부치라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오늘도 태호는 축구공을 차요. 지아는 보라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저는 영수증을 모아서 파일에 꽂아요. 교육적금 입금 영수증, 장본 영수증, 강의 봉사 확인서. 사랑은 말로 하지만 삶은 증거로 쓰더라고요. 약속은 도장으로 남기고 믿음은 서류로 지키고 가족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밥을 지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레시피대로 하면 맛있는 밥이 나온다는 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면 망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서류라는 증거를 믿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어제는 동생이랑 같이 시장에 갔어요. 지아가 좋아하는 딸기하고 태호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을 샀죠. 집에 오는 길에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이제 좀 편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정말이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승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학비 보태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화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착한 친구예요. 지난달에는 강의 듣던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차용증 받았어요. 아들이 처음엔 기분 나빠하더니 결국 써줬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하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저를 살게 해요.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아들 생각이 나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그럴 때면 창밖을 봐요. 수원 하늘에도 별이 떠 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정말 제대로 한 걸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아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기면 태호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웃으면 그때 알아요. 내가 제대로 한 거라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도 돈은 서류로, 약속은 도장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요. 말로 한 약속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도장은 땅에 남아요. 피는 우연이지만 가족은 선택이에요. 버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